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세월 속에 조용히 묻어두었던 제 이야기를 오늘은 용기 내어 들려보려 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을 겪었지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이었습니다. 제 삶에는 늘 가족이 중심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늘 함께했던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제 하루를 채우고 제 삶을 지탱해주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깨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만큼 큰 상처를 받을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 혼자만의 아픔으로 남기에는 너무 크고 깊은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겪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며들고 주방에서는 남편이 준비한 아침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며느리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남겨진 작은 물건들은 제게 늘 아픔과 동시에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손편지,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상자를 꺼내어 정리하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평소 며느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금괴와 현금 일부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걸 남겼을까?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건 그냥 내가 모르는 그녀의 작은 준비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괴를 꺼내어 경찰에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고 혹시 누군가에게 속임수로 남겨진 것이 아닐까? 그 직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순간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을 본 수사팀은 즉시 현장 출동을 결정했고 저는 믿기 힘든 사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면서 밝힌 사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며느리의 재산을 몰래 관리하며 제게 숨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 인생 동안 저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의심보다 믿음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믿음과 배신,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품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이 아니었고
저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어둠을 차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웃으며 손주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끝없이 관찰하고 분석하며 제 마음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의 출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가족들의 행적,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70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배신과 혼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나서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하지 않게 변했습니다. 수사팀이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고, 저는 손자와 손녀가 놀랄까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켜봤습니다. 수사관들은 차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재산을 남겼는지, 누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누가 몰래 접근했는지, 모든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은수와 시댁 형제 중 한 명이 며느리의 재산을 몰래 관리하며 제게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이 깊고 아프다는 말이 그때서야 이해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며느리의 통장 내역과 금괴 출처를 확인하며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실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었습니다. 아들 은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얇은 선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이 배신의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오래 웃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금괴와 현금은 결국 경찰 조사로 인해 임시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70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고독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무엇을 숨기는지 모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보다 차갑지만 말을 아끼며 조심스레 행동하는 모습에서 각자의 죄책감과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면서 가까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에서 시작된 사건은 그동안 가족 사이에 감춰졌던 많은 비밀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로 인해 아들 은수와 그의 형제들의 행동이 하나둘 드러났고, 저는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숨을 고르며 지켜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금괴와 현금의 출처가 점점 명확해지자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가족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스러워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죄책감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눈빛을 기억하며 70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혼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들 은수는 처음에는
변명과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몰래 관리하며 숨겼던 사실이 드러나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저를 믿고 따르며 웃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미래에도 이 그림자가 영향을 줄까 두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겉으로는 평온한 척 살아가지만 실제 속내는 이렇게 불신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다는 현실이 저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도 참석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동안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노력과 계획, 그리고 은수와 시댁 형제들의 선택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집안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70년 살아온 세월 속에서도 이런 종류의 배신과 상처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집안의 공기는 서로를 경계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대화조차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는 일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몸과 마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눈빛 속 배신과 후회를 보며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만으로 조금씩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에서 시작된 사건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 은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누구를 먼저 달래야 할지 몰라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조금만 말해도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믿고 따라왔지만 그들조차 이번 사건으로 마음 한켠에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재산과 유품 문제는 법적 절차와 경찰 조사를 거치며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수와 그의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서 조금씩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임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며 저는 손주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차를 마시며 작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70년을 살아오며 느낀 배신과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배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살아갈 힘으로 삼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조용히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며 삶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아픔과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손주들의 작은 웃음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치유하고 70년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 합니다. 며느리의 유품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수와 손주들은 사건 전보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고 저 역시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작은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묶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혼자 앉아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은수와 저는 가족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재산 관리와 책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긴 시간의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는 무엇보다 소중하며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으며 작은 행복과 웃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었던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고 삶이 주는 소소한 기쁨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느냐는 것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면 70년을 살아오며 느낀 배신과 상처도 조금씩 빛을 잃고 삶 속에서 배운 지혜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어붙었던 마음도 손주들과 함께 웃고 울며 다시금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유품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달리 서로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점점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자리를 잡아가고 손주들은 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불신과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혼자 앉아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왜 마음을 더 열지 못했을까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배신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려 노력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은수와 함께 집안일을 나누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작은 대화와 웃음을 다시 찾아 가족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공원을 걸으며 작은 행복을 공유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스며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도 그 순간만큼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웃음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은수와 저는 가족회의를 통해 오랜 갈등의 흔적들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대화와 이해로 풀어내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는 쉽게 잃기도 하지만 시간과 노력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그들의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면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배신과 상처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삶 속에서 배운 사랑과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우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어붙었던 마음도 손주들과 함께 웃고 울며 다시금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잠을 자도 쉬는 느낌이 없었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제 안에서는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신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을 허물어뜨리는구나 싶었어요. 가게 문을 열려고 셔터를 올리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쌀 포대를 들 힘도 없을 만큼 기운이 빠졌고 아침 장보러 나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에서 일하는 상철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살포시 말을 건넸습니다. 할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대답했겠지만 그날은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게 문을 겨우 열고 국을 올린 뒤 의자에 잠시 앉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불 위에 올라간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 잔잔했던 슬픔이 점점 커져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흔들리는 심장을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딸같이 챙겨주던 단골 손님 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미영 씨의 따뜻한 얼굴을 보자 눈물이 시야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사람이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동안 참고 버티던 마음의 무게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 쓸려 내려갔습니다. 미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참지 마세요. 누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더 아파져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당장 누구의 이름을 말할 자신도 없었고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평생 몰랐으니까요. 그날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 이 배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으니 집안이 마치 오래된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균열을 건드리는 것 같아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중요한 서류와 함께 저와 가족이 주고받았던 오래된 종이 쪽지가 몇 개 들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한참 전에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던 장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부를 손에 쥐자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장부에서 시작된 일이었을까?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라 누구일까 싶었는데 화면에는 은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말 한마디 먼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 안 계시길래 전화했어. 괜찮아. 그 평범한 인사 속에서도 저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었을 대사였지만 지금은 그 말 한마디가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수야, 혹시 너 뭐 숨기는 거 없니?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숨어있던 의심이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말해줬으면 나 혼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그런 마음이 뒤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오늘 말고 내일 가게 끝나고. 그 말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알게 될 진실이 저를 어떻게 찢어놓을지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다시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바닥의 그림자조차 조금씩 모양이 바뀌었고 차갑던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내일이면. 그렇게 다짐하며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다짐. 그 마음 하나로 긴 밤을 조용히 견뎠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빛조차 오늘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손끝이 약하게 떨렸고 물이 끓는 작은 소리도 마음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또 어떤 진실을 들려줄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주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홀에는 은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습니다. 은수야. 제가 조용히 부르자.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던 그 미묘한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은수는 제 앞에 컵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지만 저는 그 향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입술을 깨물더니 조금씩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가게에서 빠진 돈. 처음에는 정연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정연이가 장부를 관리하던 시기랑 맞물려서 그런 줄 알았고 나도 솔직히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돈 문제. 이 두 단어가 다시 제 머릿속에서 엉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빠가 쓰던 창고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 그 안에 아버지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는데 그 메모에 누가 봐도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필체가 적혀 있었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필체, 엄마도 아마 알 거야.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글씨가 누구 거였는데? 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떠지지 않을 만큼 가늘게 말했습니다. 엄마 글씨였어. 가게 천장이 기우뚱기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이마셔지지 않았고 손이 무겁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은수는 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러려 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메모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게 다 깨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내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꼼꼼했는지, 엄마한테 중요한 건 가족뿐이었다는 거 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그 떨림이 내 마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 말을 어떻게만 믿어줄 수가 없어.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 혼란. 그 한 단어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어느새 오래된 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발소리. 엄마. 큰일 났어요. 정연이의 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뭔가 급한 일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것은 어젯밤 제가 본 장부 사본과 거의 비슷한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적힌 원본 장부였습니다. 여기 정연이가 남긴 거예요. 이거 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 가장 두려웠던 진실, 그 진실이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 언니가 건넨 장부는 두 손으로 들기에도 꽤 묵직했습니다. 오래 사용된 흔적처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손때가 베어있는 듯한 색이 묘하게 발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장부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본 적 없는 장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연이 시대 이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거기에는 보통의 가게 장부라면 있을 수 없는 특이한 표시와 번호들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정연이 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연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시어머니께 드리라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장부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연이가 보호하려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장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은수는 제 옆에서 장부를 바라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떤 이유였는데요? 제가 조용히 묻자 정연이 언니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가게의 돈 흐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옛날부터 이 가게에 드나들었던 몇몇 단골 손님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줘요.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린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하니까요. 정연이 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님이 생전에 자주 만났던 부채 관리인들이었어요. 저와 은수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부채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연이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이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걸 대신 관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 어떤 사람들과 얽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거래 기록이 여기 전부 있어요. 저는 장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들과 금액, 그리고 각 금액 옆에 이상한 표식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페이지마다 글씨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저 역시 본 적 없는 글씨도 있었습니다. 그 글씨와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연이가 왜 이 장부를 숨기고 있었는지, 왜 제게 말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정연이 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 아버님이 원해서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강제로 휘말린 느낌이라고 정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정연이는 그중 하나가 엄마랑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요. 제가. 왜요? 정연이 언니가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장부 뒤쪽에 적어놓은 메모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머님 글씨가 적힌 표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자기 직감엔 그 표식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은수가 바로 장부 뒤쪽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렸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페이지에서 은수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여기. 그가 가리킨 곳에는 제가 몇십 년 전에 쓰던 글씨체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 하나,
그 작은 표시 하나. 그것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자 마지막 조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수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도, 두려움도, 그리고 애타는 바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설명해줘. 도대체 이게 뭐야? 장부 위에 적힌 제 글씨. 그 글씨를 바라보며 저는 이제 숨겨왔던 과거의 문을 더 이상 닫아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기억의 빗장. 잊고 싶었던 날들.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술은 굳어 있었고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굳어버린 문고리를 억지로 돌리는 것처럼 숨겨두었던 기억이 조금씩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장부의 그 작은 표식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연이 언니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묵직한 울림처럼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표시, 너무도 익숙한 그 글씨. 그것은 제가 아직 젊었을 때 남편과 처음 가게를 시작하던 시절 물건 정리나 돈 계산을 위해 메모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글씨, 내 글씨 맞아. 그건 맞아. 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럼 아버지가 했던 일에 관련됐던 거야. 저는 손을 흔들며 바로 부정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정확히 몰랐어. 정연이 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 표식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오래전 저도 잊고 싶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식을 만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게에는 늘 찾아오는 손님들과 잡동사니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 빈얘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에 긴 곱슬머리를 하고 항상 검은색 카디건만 입고 다니던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계산대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가게에 와서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금액, 숫자, 이름, 그리고 제 표식 아래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돌아가면 말하곤 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이야. 이 동네 사람들 다 힘들게 살잖아. 저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따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표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어머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남편은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일을 저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표식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받는 표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도와주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표식은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연이의 장부 뒤쪽에서 그 오래된 글씨를 다시 보게 된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남겼던 그 하나의 글씨가
남편의 오랜 그림자, 그리고 정연이가 겪었던 두려움과 의심을 하나로 이어버리는 실마리였다는 걸. 은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저 표식이 어떤 거래의 증거였다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나도 몰라.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 여자가 남긴 말, 그리고 남편이 숨긴 침묵. 지금 보니 둘이 이어져 보인다. 정연이 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이는 그 표식을 보고 확신한 것 같았어요. 이 장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거라고. 가족을 지킨다고. 저는 마음속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누구를 지켰다는 걸까? 정연이는 누구를 위해 이 장부를 숨겼던 걸까? 그리고 남편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 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고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가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안으로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은 듯, 익지 않은 듯, 어딘가 멈칫하게 만드는 얼굴. 그는 우리 방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연이 남긴 장부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손을 움켜쥔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의 대답은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연이랑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부에 있는 표식들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은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정연이랑 일했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열쇠, 손때가 깊게 묻은 작은 쇠붙이. 하지만 그가 내민 손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슬프고 피곤하고 무언가 오랫동안 감추어온 사람의 얼굴.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의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10년 전 정연이가 결혼하던 날, 그 밝게 웃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타나고 모른 척했던 그림자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연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게 이 열쇠와 장부에 담겨 있습니다. 은수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요. 이 표식이 뭐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정연이는 왜 이런 장부를 남기고 죽어야 했는지.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연이는 빚을 대신 떠안은 사람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귀를 때리듯 울렸습니다. 은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빚을요? 정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요. 남자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정연이 남편분이 아닙니다. 은수 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은수는 숨을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연이가 떠안은 빚은 어머니 남편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갑자기 방 안을 무겁게 메웠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오래전 채권자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 남편분의 이름, 주소, 그리고 예전에 쓰던 표시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표식, 내 글씨, 남편이 도와준다고만 했던 그 일, 남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정연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서류에는 남편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연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작은 어깨로 혼자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숨이 막힐 만큼 아파왔습니다. 더 말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이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인 어머니를.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분의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걸 정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말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은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정연이를 계속 괴롭힌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식이 적힌 장부. 그 장부가 바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정연이는 그걸 추적하려 했고 증거를 모으려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수 씨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착했던 며느리,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혼자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찢는 것처럼 아프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손에 든 열쇠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열쇠는 정연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연이가 죽던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열쇠를 반드시 은수 씨 어머니께 전달해 달라고. 저는 숨을 들이키며 속삭였습니다. 그 열쇠, 대체 무엇을 여는 겁니까? 남자는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진실을 끌어올리듯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기록해둔 모든 증거, 그리고 남편분의 과거가 담긴 상자입니다. 정연이는 그 상자를 여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우리에게 알려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서 느낀 배신의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어요. 몸은 이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먼 곳을 헤매고 있었지요. 눈을 감을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이들을 키우던 젊은 시절, 허리 굽어가며 돈을 벌던 시간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두었던 제 마음까지 스스로도 모르던 곳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해버린 걸까? 내가 아이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었나?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상처라도 준 걸까? 끝도 없는 질문들이 가슴을 밀어 올렸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머릿속에서 문득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참으면서 사는 것도 힘이고 말하면서 사는 것도 용기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마음이 너무 아프면 그건 혼자 견디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제 귓가를 스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누구보다 제가 제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창밖에 엷은 파란빛이 흘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에서 일어나지 못한 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숨지 않겠다고.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주저앉지 않겠다고.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건넸던 그 상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물건. 그 상자를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상자 속에는 아마 제가 모르던 진실의 조각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예감.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마침내 손을 뻗어 상자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낯선 물건 하나였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고 가슴 속에 오래 묻혀있던 불안이 서서히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작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가장자리, 손때가 여러 번 묻은 듯한 표지, 마치 오랜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수첩을 들었어요. 가볍지만 묵직한 무언가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표지만 스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안에는 단순한 메모나 장부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저희 아들 태수가 오래전 사용하던 글씨체였어요. 아들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글씨가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어요.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야 꺼내보려는 듯한 기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말을 못했다.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힘들어할 걸 알고 있어서 말하는 순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언젠가는 꺼내야 할 이야기인데 짧게 적힌 글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며칠 뒤에 기록이 이어졌어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못한 지 2달째다. 나도 힘들지만 정말 이 말은 참아 못하겠다. 그리고 또 다음 장. 어머니가 나 때문에 속상하시진 않을까. 나를 걱정하시느라 또 밤잠을 설치실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왜 세상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나하나 읽을수록 저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아들은 늘 밝은 얼굴로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말들이, 이런 고민이,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다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어요.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순간 같았어요.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이 말을 못하고 떠난다면 그것이 제 가장 큰 죄가 될 것이다. 떠난다면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어요. 아들이 그때 왜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그 후로 왜 전화 한 통 없이 멀어진 건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저를 피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미안해서, 부담이 되어 드리는 것 같아서, 제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 무게를 혼자 견디다 저 멀리 떠난 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움켜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가 무엇을 오해했던 걸까? 누구를 원망해야 했던 걸까? 평생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느낀 배신보다 정작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이 혼자 품고 떠났던 그 마음이었어요.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수첩 맨 뒤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단서처럼 보이는 봉투. 저는 눈물을 닦고 그 봉투를 떼어내려 손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은 제가 예상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봉투는 아주 얇았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손길을 타며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던 것처럼 내 손에 닿자마자 살짝 흔들리며 보라는 듯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저는 봉투의 끝을 조심히 뜯었어요. 혹시라도 안에 담긴 게 다칠까봐 손끝에 온 신경을 모아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숨을 참으며 봉투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메모,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병원 서류였어요. 먼저 메모를 펼쳤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글도 끝까지 쓰지 못할 것 같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미 제 가슴을 찌르는 데는 충분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병원 진단서. 상단에는 날짜. 그 아래에는 의사 이름. 그리고 환자 이름. 환자 이름은 아들 태수였습니다. 진단명. 심근 이상 의심. 추가 검사 요망.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아들이 떠나기 직전 몸이 아팠다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일 때문에 지친 거겠거니,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거니, 엄마한테 내색 안 하려고 괜찮은 척한 줄만 알았어요. 아들이 제 눈을 피했던 건 삶이 버거워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말로 털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진단서 아래에는 한 줄 메모가 더 있었어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제게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차마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제가 늘 밝고 씩씩하던 아들이 그런 걱정을 품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더 가슴 깊이 아려왔어요. 그때 며느리 현주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기, 이거 혹시 보셨어요? 현주의 손에는 새로운 종이가 하나 더 들려 있었어요. 작고 접혀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된 종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종이는 현주가 죽기 전 남긴 메모였어요. 거기에는 서툰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사실 태수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집을 떠나야 했는지, 그가 왜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요. 태수는 정말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맨 아래 마지막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제가 대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하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어요. 시간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현주의 마지막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아들은 제게 오지 못했고, 며느리는 진실을 전하려 했으나, 그마저 이루지 못했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무지한 채로 오해만 쌓아가며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을,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슬퍼하며 견뎠을까.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 모두 저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다. 그 보호가 오히려 비극을 만들고 말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방 한쪽에서 경찰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그냥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의 죽음,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경찰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어요.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밀도가 달라진 듯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경찰의 말은 마치 천천히 내려앉는 먼지처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무게로 제 가슴 위에 내려앉았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 그 말 한 줄이 내 인생의 아주 오래된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경찰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이 진단서와 메모들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나 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병을 숨기고 계셨다는 점, 며느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 모두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사고가 아니라니. 그러면 그동안 믿어왔던 건 뭐였을까? 태수의 마지막, 현주의 마지막,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또 다른 모양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경찰이 테이블 위의 메모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메모를 보세요. 며느님이 남긴 것 같은데 문장 곳곳이 흔들리고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누군가가 볼까? 두려워했던 흔적입니다. 현주의 메모. 그것은 깨끗하게 남겨진 기록이 아니라 막다른 불안 속에서 급하게 남긴 발자국 같은 글씨였어요. 경찰은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며느님이 돌아가신 장소에서 발견된 건데,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지금 보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이는 작은 종이 조각, 거기에 흐릿하게 적힌 단어, 미안해. 그 단어는 제대로 적히지도 않았고, 종이가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한 것처럼 울퉁불퉁했어요. 경찰은 말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며느님이 무언가 잘못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고요. 둘 중 한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이나 공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압박,
공포. 그 단어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싶어 묻어두었던 얼굴 하나가 스쳐갔어요. 제 시누이, 태수의 고모, 영숙이 언제나 제게 차갑게 굴고 우리 집안 일에 이상하리만큼 간섭이 심했던 사람. 태수에게 끊임없이 빚 이야기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견디기 어려운 압박을 주던 사람. 저는 경찰을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누가 둘을 압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나요? 경찰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불안하게 꿈틀거리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떨렸고 숨은 짧아졌고 눈앞은 흐릿해졌어요. 어쩌면 아들이 병보다 더 무서워한 건 자기의 몸이 아니라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가족 간의 단순한 오해나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의 죽음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짧고 날카롭게. 경찰과 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무도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기계. 끊어질 듯 말 듯 누군가의 집요한 손가락이 문 밖에서 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경찰 2명이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어요. 문 밖에 서 있던 사람. 바로 태수의 고모, 영숙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과 전혀 달랐어요.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찰이 누구시죠? 라며 물었고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올 줄 알았지. 경희 씨, 오늘은 우리 얘기를 해야지. 그 말에 제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어요. 영숙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집안을 장악한 긴장감을 전혀 감추지 못했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숙은 손을 살짝 들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어요. 이거 보라고.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유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작은 노트와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봉투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그러자 영숙은 차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 전에 경희 씨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손을 떨며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마다 글씨가 다르지만 분명 며느리의 필체였고 그 안에는 집안의 감춰진 비밀과 아들의 병과 그녀가 감당했던 공포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읽을수록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보낸 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경희 씨, 제발 태수에게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영숙은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의 진실이 모두 드러날 거예요. 누가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움직였는지, 누가 속이고 이용했는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경찰은 영숙을 경계하며 물었어요. 이 내용을 왜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영숙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은 끝나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태수와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이 영숙의 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 노트와 편지를 손에 꼭 쥐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트를 조심스레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조금 전보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경희 씨,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숨 막히는 긴장감과 폭풍 전의 정적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손에 꼭 쥔 채 이제 남은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가슴 깊이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 안은 여전히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 속에 숨어 있던 긴장감은 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노트를 들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앞에는 며느리의 필체가 한 글자 한 글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읽을수록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어쩔 수 없이 느껴졌어요.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노트를 다시 열었어요. 편지 속에는 아들이 겪은 병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집안의 내마, 그리고 며느리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불안과 공포, 모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도 적혀 있었어요. 집안의 돈 문제, 몇 년간 숨겨졌던 관계, 그리고 태수의 죽음과 연결된 어떤 암묵적인 거래. 손이 떨리면서 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그녀가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메시지. 경희 씨,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주의하세요. 그 글씨를 읽고 저는 몸을 떨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 가족, 그리고 믿었던 이들, 그들 속에 숨겨진 배신이 이토록 깊을 줄은 몰랐어요. 영숙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수의 죽음이 헛될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와 진실을 향한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경찰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단서를 수집한 후 저희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숙 씨 진술과 노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집안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를 하세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노트를 꼭 쥔 채
머릿속에서 지난 70년의 기억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로 이번에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누구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그 순간 문득 태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집 안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찰은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저에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가능한 한 사실대로 답했어요. 영숙은 옆에서 조용히 기록을 적으며 한숨도 쉬지 않고 집중했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노트를 읽으며 그녀가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길 줄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아들이 태수의 죽음을 감당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영숙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마리를 잡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노트를 꼭 쥔 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과 거짓을 하나씩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경찰은 한동안 자료를 정리하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집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태수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과 며느리가 노트에 적어둔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낀 이상한 기운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변화를 전부 말했어요. 영숙은 제 말을 하나하나 적으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저는 긴장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태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며느리의 노트와 오늘의 사건들을 되새겼어요. 눈을 감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들이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씩 그려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누구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그날 아침,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저희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경찰과 영숙은 증거들을 토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저는 그 곁에서 긴장된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며느리의 노트가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단서들과 감정의 기록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그 기록 덕분에 경찰은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결국 밝혀진 진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태수와 며느리에게 가한 배신과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이 그들의 죽음과 상처를 불러왔음을 모든 증거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긴 세월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숙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옥경희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당신은 이겨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어요. 경찰은 사건을 정리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으로 넘겼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동안 저를 둘러싼 거짓과 배신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음을 느꼈고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조용히 살아갈 결심을 했어요. 며느리의 노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으로 저는 마음속에서 그녀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기억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지만 그 배신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진실과 용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세월 속에 묻혀 있었던 상처와 기억들을 조용히 품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